국민 라디오 본격 조합원 탐험 리얼 버라이어티 나는 조합원이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오늘 나는 조합원이다는요. 지난 2월 14일에 있었던 우리 청소년 사주 모임이죠. 청년의 토론회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해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우리 청소년 사주들의 모임이죠. 왁자지껄 수다 모임이라고 하는데 우리 청년 친구들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는지 돌아가면서 본인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청년의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까마귀 날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에 있는 우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의 비더시탄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에서 눈부신의 김혜민입니다. 와, 탕혜이다! 네, 처음 기획했습니다. 네, 보신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레플레입니다. 플레플레! 잘 어울리는데? 안녕하세요. 청년의 PJ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에서 셀리입니다. 청년에서 셀리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청년의 불타는 촛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 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니! 예, 안녕하세요. 오늘 1일 후원자 이창묵입니다. 와! 그리고 오늘 후원자 블레이드 분께서 급한 일로 참가를 못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본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타인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가가 가장 큰 주제이고요. 네. 그래서 소주제로는 4개가 있는데 첫째, 나는 왜 행복이 가장 중요한가? 둘째, 내가 행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셋째, 나는 왜 타인을 신경 써야 하는가? 넷째, 나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가라는 게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처음 딱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죄송해요. 아니, 어땠냐고 그냥 궁금해서요. 물거나 해치지 않아요. 네. 전 왜 이 주제를 정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럼 물어봐요. 정하셨어요. 제가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주제가 정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생각이 안 나서 그래도 행복에 대해서 한번 하고 싶기도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주제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탕웨이의 지금 불행이 우리 모두를 그 골치 아픈 주제로 고민하게 만들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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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그건 우리 바리자께서 그렇죠. 이제 진행하시죠. 진행하세요. 저는 되게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사실 보이지 않고 들리기만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하기 전에 닉네임을 얘기한 다음에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첫 번째 주제. 나는 왜 행복이 가장 중요한가? 자, 여러분들은 왜 행복이 가장 중요하세요? 보신각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행복이 중요한지에 대해 일단 생각해보기 전에 행복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먼저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놓고 가야 행복이 왜 중요한지 무엇이길래 행복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건지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들 행복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임하게 되셨나요? 우주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행복이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그냥 기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위키백과를 잠시 찾아봤는데. 난 네이버 백과사전을 찾으세요. 네, 어떤 만족감이나 기쁨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데, 그것이 자기가 정한 그 어떤 상한선을 넘어버리면 그것이 행복이 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선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정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 객관적으로 이게 정해져 있다 하는데 그러기엔 뭔가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뭔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행복이란 건 결국에 우리가 어떤 일정한 수준보다 만족감을 느낄 때 그것이 행복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 때 만족을 하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언제 행복한지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행복을 어떤 것에서 느끼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될 거고 그게 우리가 왜 행복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네. 네. 이미지와 너무 달라서 순간 당황해. 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면전에서 그러니. 잘못했어요, 형. 면전에서 그러면 안 되지. 좋은 이미지 지금 바뀌었죠. 바뀐 거죠. 형도 많이 그러시는 것 같아서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래. 아유, 우리 착한 아이가. 너 이따 보자. 그럼 우리는 언제 만족한지를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되겠는데. 자기가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 순간? 그지? 배부를 때? 그죠? 아나운서님 닿네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밥 먹을 때. 맞아요. 공감돼요. 잠을 좀 충분히 자야 행복하지 않나요? 근데 지금 어제 졸려가지고. 너무 늦게 자가지고 지금 불행해요. 결국에 이야기 나온 걸 보면 어느 정도 자신의 일단 기본적인 그건 채워져야 되는,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요건들은 채워져야 될 거고, 생욕이나 수면욕이나 그런 부분. 그러고,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다른, 좋아하는 사람과 밥 먹을 때라는 얘기가 나온 걸 보면 타자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크죠? 굉장히 그죠? 크지, 그 부분이. 나 혼자 살기 힘든 세상이니까. 물론 혼자서도 꽤 행복하고 멋있게 근사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그게 증폭되니까 혼자서 못 산다는 건 아니지만 혼자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가 더 근사한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과 밥 먹을 땐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말이 통하고. 최근에 뭐 드신 적 있으세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그래요. 서윤이는 어떨 때 행복하나? 네. 말이 굉장히 짧아졌는데? 잠잘 때요? 잠잘 때 행복하고, 서경이는? 저도 그냥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있을 때 행복한 것 뭘 같습니다. 안 해. 응. 뭘 안 해. 차는 언제 행복해? 뭐지? 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걸 즐기지 않아서 말이죠. 독불장군. 나는 혼자 있을 때 굉장히 행복하죠. 혼자 방 안에 있는데 아무도 이 방 안에 들어올 예정이 없을 때. 우와. 어떻게? 수영이는? 수영 언제 행복한지.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허들이 낮아가지고 뭐만 하면 행복한데 난. 그냥 불행한 상황이 없다고 해야 될지 특별히 행복한 상황이 없다 할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노세지 뭐나. 굉장히 행복하죠. 그럼 지금 행복하세요? 저는 책 한 권 다 뗐을 때? 나이스. 야, 질문했는데 씹혔어. 신기하다. 네, 질문 씹혔어. 지민은? 항상 행복해요. 좋아요. 웃을 때 뭐지? 행복해요. 웃을 때. 웃을 때 그리고 또 행복하면 웃고. 네, 그쵸. 연쇄작용이네 아주. 행복하고 웃고 막 이런 거. 막. 파워 피드백이네. 서로 굉장히 다르네요. 그죠? 네. 예, 특히 여기 있는 독불장군께서는 예, 프로테스탄트는 굉장히 이기주의인데. 개인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극한을 달리고 있는. 불타는 촛불은 언제 행복해? 사생활이에요. 프라이버시요? 이거. 야, 역시 중학교 2학년이네. 맞아. 저 그때도 행복해요.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작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잘 이해했을 때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나 봐요. 내가 좋아하는 작가 책을 많이 읽죠.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그런 거 있지 않나? 수학 문제 풀었는데 답이 정수로 나올 때. 나이스. 이과적 행복합니다. 정말 이거다. 양수로 나오고. 오, 짝수로 나올 그렇지. 때 행복해. 짝수로 나올 때. 여기는 짝수가 아니고 3의 배수가 제일 행복한데 나. 루트이 와, 루트이. 근데 행복은 큰 게 아니라 작은 거에서 오는 게 훨씬 더 그 만족감이 더 큰 것 소소한 게 같아요. 좀 소소한 크지. 거에서 오는 행복감이 제일 큰 것 같고. 수학 문제 풀었는데 답이 짝수로 나와서 행복하다는 거. 두분 돈 일이야. 진짜 얼마나 그게. 택시비 1,000원에서 끊어질 때. 행복한 게 열렸네. 우리가 이상한 건가? 아니, 근데 행복한 게 많은데 그거를 잘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하나하나씩 이렇게 사소한 걸 기록하고 기억해두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 각박한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근데 기록하고 기억을 하면은 그 행복이 계속 되살아날까? 사실 근데 오히려 우리가 기록을 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면 그 사소한 행복이 뭔가 우리에게 행복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행복해하는 이유는 뭔가 이유를 모를 그 만족감에서 얻어지는 행복감인데 이제 이유를 우리가 만들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 행복하다는 걸 기록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가 소소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복은 심장 같은 거지. 그러니까
있으면 못 느껴. 근데 아파야 느끼는 거야. 심장이 아파야 심장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행복이 없어야 행복함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일부러 기억을 해두고 기록을 해두고 그걸 꺼내와. 내가 이랬어, 나는 행복했어. 그리고서는 그런 상황 없으면 거기 기어가 잠깐만 있어봐. 이러고서 나는 나를 그렇게 컨트롤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행복감이 사라진다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왜 행복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쩌면 근데 행복이라는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최종적인 결과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우리가 예를 들어 그 어떤 사람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가 결국은 자신의 행복이나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돈을 벌고 싶다는 사람들도 돈을 벌고자 하는 이유는 그 돈을 벌어가지고 행복감을 결국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고 결국에 행복은 어쨌든 간에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쵸.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을 인간의 목적으로 삼았죠. 명언 전문가. 네, 명언 전문가죠. 너 어디 뭐 보고 있지 지금? 근데 나는 생각하는 게 우리가 왜 꼭 행복을 해야 되는 거지? 왜 불행하면 안 되는 거야? 불행하고 싶으세요? 못할 거야 없으니까. 근데 나는 불행하고 왜 있잖아. 인간들이 다들 왜 다 하나같이 행복해져야만 해. 나는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행복해져야지 라는 거를 목표로 삼고 가는 것조차도 약간 웃기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근데 나는 나중에 돈 많이 벌고 불행해져야지는 더 웃기지 않나? 근데 아니 불행을 피하려고만 하잖아. 근데 사실 불행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불행해지면 그게 행복하지 않을까? 자신의 만족감으로 올 것 같은데. 그 목표가 결국 불행이면 그 불행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서 만족감을 느끼면 그게 더 행복이잖아. 이게 뭐야? 굉장히 행복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니까요. 어찌 보면 행복인데, 자신의 저게? 목표가 있으면 그게 불행이든 행복이든 그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결국은 행복으로 가는 거잖아. 이 아까의 만족감에 대한 정의로 가자면.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우리 왜 행복해져야 되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거지. 어찌 보면 왜 행복해져야 되는 그 논의 이전에 우리는 행복을 위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따지자면 인간의 본능이죠. 그 인간의 본성 자체가 행복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져야 된다. 그런 논의로 결과가 나가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자면. 근데 왜 꼭 행복해져야만 되는 거냐고 내 말은.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은 다를 수 있지. 꼭 이것이 그 아까 말했던 대로 그 내가 막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지 않은 행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돈 안 벌어도 내가 뭐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해서 행복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책만 읽어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지 어떤 사람은 굶어 죽는 게 자신의 목표인 사람은 굶어 죽어서 행복해져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 이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결국에 어떤 사람의 목표 의식 자체가 행복인 거지. 권태로움에서 벗어난 어떤 목표가 있는 자체만으로도 행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행복해야만 하는 거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당위가 말이야. 돼버림으로써 이게 행복이라는 것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인간이 행복은 좋아서 추구하는 거지 뭔가 당위는 아니잖아. 그렇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인간이 꼭 행복할 필요도 없고 내가 꼭 무조건 행복할 필요 없고. 난 근데 있어. 대주제 전제되는 게 그거잖아. 전제한 조건이 내가 행복하려면이라는 전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거기에 대해서 걸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행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버리면 대주제 자체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면 행복의 당위성이 없는 건가? 행복은 당위성이라기보다는 좋으니까 추구하는 거지. 좋으니까 추구하는 거면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잠깐만 또 아까 그 얘기잖아.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어떤 사람이 추구하는 건 무조건 행복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서 거기에 행복이 자연스레 따라오는 거잖아. 그렇지. 행복이 그러면 부산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 행복은 항상 딸려오는. 마치 우리가 얻는 것이. 어떤 목적지에 가고 싶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와중에 목적지로 가는 거지. 우리는 걷고 싶은데. 우리는 걷는 게 목표인 건데 그 걷는 것의 결과물로 어떤 목적지에 다다라는 거지.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행복은 결과로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 되게 순간적인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의 신념, 예를 들면 삶의 가치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의를 추구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행복이잖아. 그런 것처럼 행복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이 행복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 되게 순간적인 거지. 지금 여러분이 여기 놓여있는 이 순간이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 되게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바로 그런 것처럼 행복은 되게 순간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하기 위해선 뭐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지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요. 당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의 조건이 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언제 행복한지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랑 이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가? 내가 먼저 말하자면 내가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난 거기서 딱 하나만 빼면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얘가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사람인 거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지. 그럴 수도 있고. 그치? 소크라테스와 만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약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행복은 꿈이 아니고 현실이잖아. 그러니까 현실에서 느낄 수 있어야 그것이 행복인 거지. 행복이라는 어떤 먼 이상만을 바라보고 다가서는 거는 영원히 불행한 상태로 남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나 자신이 그 기준점을 낮추는 그 절제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몽상가들은 그러면 그 어떤 현실적인 결과가 없어도 행복해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런 경우는 그럼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가?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개인적인 기준이니까 우리가 보기에 불행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행복하니까 우리가 뭐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뭔가 이상을 찾는데 행복에 주안을 두는 게 아니라 그걸 찾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들한테. 그 과정 자체가. 그럼 그 현실적인 것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까 기준점을 설정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것이 항상 고정적인 게 아니라 항상 가변적인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항상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기보다는 내가 이룰 수 있는 만큼을 기준점으로 생각해두고 그것을 향해서 추구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내 생각에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 중 하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들이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느끼는 생욕이나 수면욕 같은 그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일단 난 행복이 올 수 있다고 보거든. 아무리 걔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잠도 안 재우고 그 짓만 하라고 하면은 거기서 걔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잖아. 그런 식으로 나는 일단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되는 상황이 일단 있어야지. 아무리 본인이 뭐 식욕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절제라기보단 채우지 않는 상황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야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들은 충족이 되어야 거기서 그 다음에 행복을 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면 군인. 그렇지, 군인. 어떤 게 보이지 않는 그 체제에 갇혀서 그럴 수 있지. 학생들도 그럴까? 그럴 수 있죠. 그렇지. 학생들도 경우에 따라. 그리고 또 노동자들도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 따지면은 개개인 다 모두 다 막 가능한 거지. 직업과 신분의 차이를 두지 않고서. 어떤 사람이든지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은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겠죠.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행복한 저와 그다음에 상대랑 있으면 어디에 있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그 상대가 어떤 상대인데? 상대 아무나 상관없어요. 아무나 상관없어. 사람이면 돼? 아무나? 사람이 아니어도 되겠지. 존재 자체면 되는 그냥 건가? 나 혼자 어떤 말도 특정한 되게 잘해요. 얘는 좀 약간 막 커피잔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커피잔이 막 이렇게 생겼네 막 이러면서 막. 아니 좀 얘 진짜 그래요. 막 약간 윌슨 그런 애들. 좀 신기한 것도 그러니까 행복하고. 사람만이 대상이 아니라 네, 모든 사람이 모든, 대상이 네. 된다는 거잖아. 되게 차원이 높은 행복이야. 얘는 불행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지. 행복해요. 지옥불에 빠져도 뜨거운 지옥불이 나는 지옥불과 사랑에 빠질 것 같아. 그냥 힘들어도 행복하고. 행복해도 행복하고. 그쵸. 행복하면 행복하겠지. 그냥 이렇게 여기 있는 것도 행복한데. 좋겠다.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것보다 나는 진이가 약간 욕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해. 행복은 무욕. 욕심이 많은 사람은 늘 멀리 있어. 항상 불행하다고 항상 하죠. 멀리 있어. 근데 욕심이 적은 사람은 행복은 언제나 행복해. 거의 보면. 그래서 내가 볼 때 진이는 아마도 네가 갖고 있는 욕심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가 막 욕심을 부리지 않느라 너에게서 행복이 멀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 딱 머리 밀고 절 들어가면 딱. 맞아. 안 돼, 안 딱 돼. 비구니 스타일. 안 돼요. 저 그런 스타일 싫어요. 그럼 수녀? 스타일은 단절되면 안 되는 스타일인데 얘는 사회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것과 호흡을 하면서 지나가야 느껴지는 맞아. 만족감. 혼자 있으면 저는 좀 우울해요. 그건 아니야. 불쌍하고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 불쌍하고. 어머 부처님 가난을 황금빛이네. 좋아하거나 막. 그래요.
찻잔하고 사랑에 빠지고. 염주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 제일 마음에 드는 사물은 어떤 어떤 존재가 마음에 들어? 어떤 존재가 꽂히니 요즘? 거리가 있으면 행복해요. 그냥 걷는 거. 그냥 그 내 앞에 길이 있으면 행복해요. 그거 진짜. 와, 길이 있으니 내가 있고. 그냥 하고 가는 길도 되게 그냥 재밌던데. 나는 진짜. 얘 그냥 무궁무진하다. 공간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잖아. 혼자 그냥. 오, 대단한데? 삶이 즐거움이네.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네, 얘는. 자, 그럼 다음에서 불타는 촛불은?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저는 딱히 그 기준을 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행복이 사소한 일상 속에서 지나쳐 가는 건데 그러면 그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기가 어렵고 그 경우도 우리가 살면서 항상 일획적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얻는 행복의 종류도 다르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노력이나 다른 일들의 그런 종류도 달라서 행복에 필요한 것이 딱히 무엇이라고 규정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이 볼 때는 그가 행복해 보일 수 있는데 또 나는 불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남이나 다른 사람을 볼 때 자신의 기본적으로 있는 행복의 여러 가지 수많은 조건들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와, 중학교 2학년이라고. 진짜 굉장히. 되게 심오하고 철학적인. 와, 진짜 빡쳤네.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남들이 본인을 봤을 때 불행해 보이는데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해 보이는데 사실은 불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남들을 신경을 많이 쓰는지 타인의 시선을 의식을 많이 하는지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굉장히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타인의 시선에 맞춰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고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이건 내가 아닌 게라고 느껴져서 지금은 거의 네가 뭘 하든 내가 뭘 하든 네가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신경 안 쓰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궁금해요.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면서 사나?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면서 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수는 의식할 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타인이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만약에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뭘 하든 상관 마라 이런 쪽으로 타인의 시선이 없다 보면 변질돼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사회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자도 될 수가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인과 협력하면서 타인의 시선을 조금씩은 의식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상당히 촛불 말에 공감하고 있는 게 확실히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해볼 부분은 많다기보다는 우리가 타인의 시선 솔직히 신경 안 써도 되지. 우리가 내 인생이고 타인이 뭐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타인에게 불행을 끼치거나 아직 혹은 그 타인에게 해를 입힐 때 위해를 가할 때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던 행복이 그것을 좋게 볼 수 있느냐. 그게 그치? 가장 큰 내 질문이었어. 내가 요즘 가장 나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그거였죠.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치? 타인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어디까지가 평가고 어디까지가 간섭이고 또 어디까지가 그냥 내가 취해야 될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거고 이런 그 경계를 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맞는 말이네. 사실 인간관계에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얘가 내 어느 정도의 그 경계 안으로 들어와서 나는 상당히 친밀하다고 느껴서 나도 이렇게 경계 안으로 들어가려고 봤는데 얘는 날 밀쳐내고 혹은 아니면 얘가 상당히 불쾌함을 표명하거나 그런 경우가 사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서로 오해해서 이제 거리감을 서로가 잘못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이런 이야기라면 이어질 것 같은데 그 타인인지 아니면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아주 남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경계를 확실히 정해놓고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나도 동감하면서 봐요. 근데 경계를 정해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계를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는 이렇게 정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알아가면서 정해줘야 되는 건데 그걸 처음부터 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혹시 그런 방법이 있나요? 잘 정하는 방법? 내가 정해본 것도 아니고. 그럼 바운더를 정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만드는 편이에요? 저는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남이 오면 그 경계를 전 따라주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깨진 경우도 있고
그 관계가. 그럼 또 다시 설정하는 거고 나야. 저요. 그 경계는 마음이 만들어주는 거 아닐까요?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이 어떤 사람한테 여기까지 오면 좋겠다. 내 조금 더 가까이 오면 더 좋겠다.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이렇게 딱 이렇게 유리벽이 만들어져서 내 앞에 있지만 뭐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그 사람의 시선이라든가 뭐 그 사람의 말이라든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결국에는 그 경계라는 것 자체가 되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주관성을 이렇게 만든다면 굳이 보여준다면 결국 자기 마음 아닐까요?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굴러가는 일은 아닌 것 같아. 머릿속에서 그렇지, 우리는 딱 나는 여기까지야라고 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 사람의 일이 머리로만 되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머리를 이용하는 건 마음인 것 같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라든가 또 이런 어떤 딱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내 마음이 어떻게 이리저리 움직여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고 그 과정이 아주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좀 말해봐도 될까요? 또 명언이니? 네.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은 아까 가변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건 자기가 어떤 그 사람에 맞춰서 변화를 해간다는 거잖아요. 그 기준선을 변화시키는 거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변화를 겪는 건데 자기가 그 변화되는 모습을 자기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그 변화되는 모습이 긍정적이라고 평가되고 거기서 또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거기엔 변화할 만한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 친구가 굉장히 비슷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타인에게, 그러니까 뭐 대다수의 타인에게 어떤 비슷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한 시선에 신경 쓰는 건데,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이 타인의 시선과 그런 비슷한 시점이라면은 타인에게 신경 쓰면서 쓰는 것이 오히려 자기한테도 행복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얘기는 약간 보편적인 그 행복,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성공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질적인 그 크잖아. 그런 것에 맞춰진 사람들이야. 그러겠지만 그것을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아니면 그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은데도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신의 가치관 자체를 혼동해가지고 그 공동체의 가치관과 혼동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남의 시선을 완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 그렇다고? 그런 건 정말 자기가 깨우치지 않고 친구가 말해주잖아요. 어떻게 그런 걸 깨고 나갈 수 있을까는 저도 잘. 그 부분은 결국 평생 자기가 해결해야 할 숙제예요. 항상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뭐 나이라든가 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뭐 성별 연령 있다고 상관없이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고민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도 느끼고 그렇게 결국 자기가 그거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숙제를 의식하면서 풀어나가려는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그런 숙제 따위는 관심이 없느냐 뭐 이런 정도? 저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절망을 느끼는 사람은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진짜 절망스럽다는 거죠.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행복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굉장히 살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런 생각을 안 하는 보통 다수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꼭 굳이 이런 생각을 해야만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그게 공존인 거지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죽었어라고 말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죽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되었을 땐 의식에 깨어있음을 갖다가 살았다 죽었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우리가 그냥 기계처럼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 일률적인 그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갖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워서 숨쉬는 삶이라고 우리가 말해주기 어렵겠지. 우리 생각했을 때. 물론 그 사람들도 우리를 갖다가 생산적이지 않게 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게 제대로 사는 거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 삶의 생각하는 그 가치관 자체가 전부 다르니까. 내 가치관도 다르고 네 가치관도 다르고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도 가치관이 다 다르고 그런데 그 아주 이렇게 비슷하다는 사람끼리 모여서도 서로 가치관이 다른데 바깥 사람하고 우리하고 그 다른 사람들하고 또 조금 우리가
자기 입장에서는 좀 깨어있다 보는 사람하고 아니면 자기 입장에서 좀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사람하고 서로가 보는 삶의 관점 자체가 다르니까 넌 살아있는 삶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저쪽에서 니들은 생산적이지 않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겠지. 결국 이거는 그 살아있다 죽어있다의 기준은 그냥 서로 간의 삶에 대한 그 가치관이나 그 생각에서 그냥 비롯된 부분이지 뭐 사실 우리가 남들한테 넌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권리야 없겠지 당연히 어찌 보면.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아니 거니까. 그들은 그들 자기만의 자기 안의 가치관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우리 가치관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치관에서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그리고 또 우리 가치관이 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야기를 해주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그들에게도 삶의 증거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인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살아있고 죽어있음을 말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죽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물질에 찌들어 있던 뭐에 찌들어 있던 항상 자기 인생을 돌아보지 싶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자기가 살면서 아무리 어떤 집중한다 해도 똑같은 청소년 중에서 내가 가장 쉽게 청소년들이 주로 생각하는 게 공부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도대체 누구를 위해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나를 위해서 하느냐 부모를 위해서 하느냐 그 두 가지만 놓고 봐서도 좀 달라지죠. 삶을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특히나 청소년 시기에는 자기가 주체냐 주체가 아니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휘청거리는 건 주체보다는 비주체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고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조금 더 많은 청소년들이 좀 더 주체로서 살아간다면 대한민국이 훨씬 더 건강해지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네 삶과 그들의 삶이라고 이미 말하는 속에서도 단어를 그렇죠. 사용해서 구분을 짓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그래서, 그거부터가. 근데 그들도 살아있는 거고 우리도 살아있는 거다라고 해서 공존을 하는 거다라는 말은 이상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은 그들과 우리가 서로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정권이 탄생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 정권의 영향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회의 구성원이야. 똑같은.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했습니다. 라는 거는 동화책에서나 있을 수 있는 말이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아름다운 공존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선택이 더 우세하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모두가 영향을 받는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주제를 처음 받았을 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사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나 행복한 대로 살 거야. 너도 너 행복한 대로 살아. 굉장히 간단한 문제지만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현실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을 하고 사실은 갈등의 시초가 그 부분이에요. 나는 행복한데 왜 너는 행복하지 못하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나 행복한 대로 너 행복한 대로 각자가 행복한 방식만을 찾다 보니까 모든 갈등이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똑같아요. 직장 생활에서도 그 친구는 우리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잘하고 다만 거기서 부수적으로 어떤 일이 더 추가로 발생했을 때 이 일은 저의 원래 맡겨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저는 저를 지키기 위해서 제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제 방식대로 사니까 당신들도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저희도 안 할게요가 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친구는 그거예요. 항변하는 게. 저는 저한테 맡겨진 일을 충분히 잘했는데 왜 저를 욕하십니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나는 내 거 다 했는데, 나는 행복한데, 니들은 왜 안 행복해? 이게 정말 큰 딜레마였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한테 해를 끼친 게 없어요. 우리한테 해를 끼친 게 없는데, 왜 나는 영향을 받는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내가 해주면 그들이 좋은 거고 내가 안 해주면 말아야 되는 건데, 우리 사회 자체가 약간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개인주의와 개인을 우선시하느냐, 공동체를 우선시하느냐 그 두 가치관이 아직도 우리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조화롭게 이루지 못하고 공동체주의에선 당연히 공동체를 위해서 일이 좀 적고 지금 상황에서 적고 좀 남는 시간 많은 네가 해주는 게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보편적인 행복을 위해서 맞는 이야기지만 내 입장에서는 왜 내가 굳이 수당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굳이 더 일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저는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계속 내려져 오던 그 공동체주의적인 그리고 학교에서 권장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권장해주는 그 공동체주의를 지켜가는 그 가치관과 그 내 자신을 좀 우선시해주는 좀 서구에서 들어왔다고 말을 하는 그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지금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입장에서 행복이란 걸 말하고 있었고 결국에 우린 여기서 잠깐 그들의 입장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공동체 행복이란 건 뭐죠? 그러니까 실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너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어로 끝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공동체적인 그 사상이 일단 우리 기저에 알게 모르게 깔려 있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공동체적인 사상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그 사상을 미리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지. 아니, 현실이잖아. 근데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해나가는 거 우리가 하는 일을 하면 누가 일을 하더라도 결국 이 세상을 자신의 행복에 맞게 바꿔나가는 거거든요.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 사회 구조가 왜냐하면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가 어떤 사람이 돈을 얻고 행복해지려면 어떤 사람은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자본주의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공동체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과연 이 공동체주의가 맞는지 현실에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현실 자체가 잘못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 구조가 생기는 게 아니냐. 현실 자체가 공동체를 지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주의를 지향하는 그 사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인가? 근데 자본주의는 공동체주의와는 완전 개념도 다르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왜 생겼냐면 자신의 이익을 서로서로 불림으로써 모두가 행복해져서 서로를 묶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공산주의 대신 자본주의가 생긴 건데 여기서 문제점이 생긴 건 누가 한 명이 좋으려면 누가 한 명이 몰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공동체주의라는 게 서로 모두가 같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 전제 조건이 성립이 안 돼요. 맞아.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한 명이 웃으면 누구 한 명은 분명히 피를 봐야 되는 게 이 세상이니까 저는 누구한테 우리 다 같이 행복해지자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나는 행복하고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행복하는 것 자체로만 해도 다른 사람 누군가 불행해졌다는 의미라는 거지. 나밖에 웃을 수가 없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지 타인이 중요할 수가 있나? 사실 어찌 보면 그 외부 효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누구한테 피해를 주게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규제하려고 정부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제가 어제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좀 준비했어. 명언 전문가. 자유쟁이. 기본적인 아까 의식주 이런 생활 같은 게 보장이 되면 돈은 더 이상 행복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심리학적으로는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도 돈만을 추구해서 하는 거는 진짜 실질적인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뭔가 이런 외부 효과를 막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돈을 적게 번다 해서 그 사람의 행복이 질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점에 있어서 개입을 해가지고 규제하는 정부의 역할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정부가 그 네. 규제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하자면 사실 그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가 있어서 모두가 그 어떤 돈을 줄였을 때 사실 그 삶의 행복의 질이 낮아지거나 행복의 양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왜 돈을 줄이는 그거 자체를 그 정부에서 그걸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이 많은 분들은. 그거 자체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자본주의 기저에 깔려있는 그 경쟁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거든요. 그 경쟁 구조에 의해서 누군가가 있어야 경쟁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경쟁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을 하다 보면 비교가 되죠. 그 비교가 되면서 붉은 여왕 효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내가 잘 살고 얘도 잘 살고 그러면 내가 더 잘 살아야 돼. 또 얘도 더 잘 살아야 되고 그러면 서로 파멸 직전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거를 서로 경쟁이. 그 둘의 경쟁에서 결국에 더더욱 불행해지는 사람이 생겨버리는 거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미 여기서 그 돈을 여기서 줄였을 때 행복의 질이 낮아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 자체가 어찌 보면 성립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나는 내 옆집에 사는 저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난 행복하거든.
근데 나한테서 세금을 떼가고 나에게 규제를 하면은 저 사람도 같이 규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왠지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못 나아갈 것 같고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돈이 몇 억이 있어도. 핀트가 그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걸 개선하려면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돈이 필요한데 그걸 개선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안에서 다시 리뉴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아예 싹 뜯어 고치자보다는 이거를 각자 그나마 덜 불행하게 살아가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하게 아니라 덜 불행하게 살아가자. 차선책을 바라는 건가? 그러니까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건데 지금 말한 그 자본주의의 가장 역행하는 지금 얘기하는 그 리뉴얼의 한 작업들의 형태들이 계속 나타나고 그렇죠. 있는 게 그 중에서도 이거 국민 TV 미디어 협동조합. 개인이 돈을 자발적으로 낸단 말이야. 이거는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거지. 행위 자체가. 그렇죠. 왜냐면 내가 돈을 버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 이바지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내가 일단은 다 가져야 되는 거고 내 걸 자발적으로 내놓는 것 자체는 자본주의와 맞지 않는 건데 사람들은 이미 그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걸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실천을 했는데 우리가 구분짓는 그들은 하고 있지 않은 존재가 사실은 너무 크다는 거야. 우리보단 그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거고 우리는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왜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 갈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왜 쟤네 앉아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냐. 시간 낭비 하듯이. 그 이유는 딱 하나야. 왜? 그들이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들이 고민하지 않을까가 우리한테는 의문점인 거지. 그리고 반대로 그들에게는 왜 저런 거를 고민하고 앉아있지가 의문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접점을 찾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양쪽에서 같이 다가와야 되는데 한쪽만 끊임없이 활발하게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고 사실은 그 활발한 활동이 소수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지. 그래서 지금 청년의 모임이 사실은 중요한 이유가 그건 거지. 나는 청소년 시기에,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의 수혜자. 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 철저하게 그 교육에 순응하고 철저하게 그 체제에 순응해서 이득을 본 사람. 저 아이를 제끼고 우리 반엔 60명이 있었고 시험을 보면 1등부터 60등까지가 교실 뒷면에 다 붙어 있어. 누가 지나가면 쟤는 반에서 몇 등, 전교 몇 등이 보여. 끊임없이 그거를 눈에 보고 살았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사람이고 그리고 미안하지만 그 권리도 누렸어. 우리 때는 웃기지. 나 공부 잘하니까 너네 함부로 나한테 말도 하지 마. 선생님들도 차별했어. 쟤네는 공부 잘하니까 쟤네들끼리 있어야 되고 공부 못하는 애랑 놀지 마. 이게 교육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나도 편승해서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지. 그때는 나도 그게 뭔지를 몰랐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절망적이지만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시간이 가면 나처럼 변화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아, 그건 잘못됐어.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돼라는 걸 뒤늦게나마 알게 됐다는 거지. 왜? 내가 너무나 그 체제에 편승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작업들이 유의미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바로 그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 우리가 구분짓는 그들 중에서도 사실은 생각지도 못하게 조금씩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연령대가 나는 이렇게 지금 점점 낮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 학교 뒤에 그 성적이 쭉 붙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딱 이 2015년 현실에서 어떤 고등학교 반에서 반 뒤에다가 학교 성적에 따라서 애들을 딱 써놨다. 그러면 그건 뉴스에 나올 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 생각보다는 의외로 바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그냥 바뀌었냐는 거지. 아니라는 거야. 전교조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고 참교육 학부모연대 같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지. 그게 그냥 시간이 지나서 1990년대에서 갑자기 2015년대로 되니까 바뀌었어요가 아니라는 거야.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저절로 절대 된 건 많은 아무것도 사람들의 없어. 노력이 있었고 의식 변화가 있었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사실 그거를 모르지만 혜택을 입은 사람들인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교실에 앉아있는 그 친구들은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당연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난 눈물과 노력과 해직당한 교사 선생님들도 많고
그다음에 학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내 자식만 키우는 데만 신경 써도 되는데 밖으로 나가서 투쟁을 하신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그냥 주어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건 거지. 시간이 지나서 그냥 정권이 바뀌면 될 거야. 다음번에 투표 잘하면 되지. 기다렸다가.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얘기들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 그 대다수를 끌어들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어떤 역사 현장에서든 50%는 역사적인 흐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실제로 프랑스 혁명 때도 왕당파가 국민의 절반 정도가 되었었고 또 미국 혁명 때도 영국에 남아있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50% 정도 됐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소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거기에 참여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임무라고 말하자면 약간 좀 무겁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50%만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미 몇 프로는 이미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있는 중도층만 끌어들이면 되는 건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네, 50%만 먹고 들어가면 되니까 조금 애쓰면 돼. 너무 절망하지 말자는 거지. 절망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지금처럼만 꾸준한 마음으로 세상의 변화를 바라면 나는 편할 거라고 생각해. 좀 더 현실적으로 보자면 저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바꾸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막 공부해서 성적이 바로 안 오르듯이 이렇게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을 때, 그래서 그런 거에 막 절망하고 좀 힘들어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게 가장 큰 걱정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절망을 막을 수 있는 게 작은 공동체예요. 여러분처럼. 이런 작은 공동체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만들어지면 어느 날 그야말로 집단지성처럼 움직여서 세상에 51%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 철견이 막 급작스럽게 통상하는 것 자체도 되게 문제가 있고. 근데 그냥 아주 천천히 물 흘러가듯이 가기를 바라는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만 꾸준한 마음을 유지해주면 계속해서 아마도 여러분 주변에 같은 또래 친구들이 모여들겠죠. 근데 지금 급작스러운 성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 생각은 약간 좀 다른 게 임계점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임계점 전에는 그 변화 같은 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애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할 때 많이 쓰시는 말인데 그 임계점 전에 대부분 포기를 해버리는데 그 임계점을 우리가 한번 지나온 거죠. 그 임계점을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급작스럽게 성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계속 해왔던 그 노력에 그 임계치를 넘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당장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화는 이제껏 일어나왔고 그때도 이랬을 거라는 거죠. 즉 어떤 임계점까지 그 물이 끓는 100도씨까지 우리가 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무겁게 말하자면. 네, 그 말 들으니까 굉장히 생각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가 계단 올라가듯이. 원래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럼? 네. 우리가 언제나 같이 우리 잡설이 주제가 돼버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쭉 했던 얘기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시대를 위해서 너를 위해 투쟁하자. 뭐 이런 얘기였죠. 아니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건 없죠. 없죠. 방법이 없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걸 역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이 본인에게 행복하거나 본인에게 만족스럽지 않으면은 난 그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래 그렇죠. 못 가요, 그거는. 오래 못 가.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나라를 위해서 투쟁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위해 투쟁해 주세요. 나는 이건 폭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힘이 세져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주체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단단해져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게 힘이 오래 간다고.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을 잘 가다듬는 일이 여러분에게 사실 제일 중요해. 그래야지만 조금씩 더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면서 주변에 어떤 작은 느낌들을 건네줄 수 있는 거야. 내가 나 하나도 추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건 되게 힘들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결코 전부 행복해질 수 없고 완전하게 행복해질 수 없어요. 나는 덜 불행하려고 사는 거니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덜 불행하려고 사는 거고 저는 그 덜 불행한 거에서도 행복을 또 찾아요. 불행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힘을 들여서 행복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모두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오늘 여기서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는 게 다른 의미에서 봤을 땐 다른 사람이 불행하다는 의미일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저만 행복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저의 행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행해진다는 것을 그것이 옳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떡할 거야? 저요? 그럼 전 여전히 행복해요. 그러니까 행복한데 그래서 그게 옳지 않은데 이제 어떡할 거야? 너만 행복한 건. 내가 행복하면 남이 불행해진다라는 의견이 옳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했다는 말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의견. 남의 행복을 위해서 저가 불행해지는 건 아니죠. 그렇지. 저도 솔직히 동감하는 게 개개인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모두들 행복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이 사회 자체가. 누군가가 행복해지면 누군가가 불행해져야 된다. 이거는 말 그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에다만 행복을 투영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 보고 있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이 그렇게 이상적인 생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행복해지면 누군가 불행해져야 된다라는 말 자체를 여기서 처음 생각해보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불행해질 수도 있다. 그죠? 내가 행복해서 남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불행해질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모두들 행복해질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불행해지는 쪽으로 선택을 한 거죠, 어찌 보면. 걔네 선택의 문제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선택의 문제이지만 선택이 아닐 수도 있을 텐데. 뭐냐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 남 불행해지라고 절대 의도하지 않았고, 그 불행해진 사람 역시 그 불행을 선택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어. 근데 시스템상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지. 절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곳이 우리 사회고, 전현관의 30분 책 읽기를 진행하는 시인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흔히 복지라고 표현을 하잖아. 복지는 높은 선반에 맛있는 게 있을 때 키 큰 사람은 그냥 꺼낼 수 있지만 키가 작은 사람은 무언가를 딛고 올라가야 되잖아. 그럼 많은 사람들은 복지는 키 작은 사람을 위해서 받침대 하나를 놔주는 걸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선반 자체를 내려다는 것이 복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우리는 늘 우리보다 불행해 보이는 좀 소외된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 이거 자체를 내려달게 되면은 키 큰 사람이건 키 작은 사람이건 티가 나지 않아. 모두에게 다 좋은 거야. 근데 어느 누구도 이걸 내려달 생각이 없어. 왜? 키 큰 애들이 싫어하거든. 그래서 키 작은 애들이 내려달아주세요. 내려달아주세요. 시끄러워. 야, 쟤네 시끄러우니까 받침대는 하나 놔줘. 자, 받침대를 이렇게 놓아주게 되면 그 받침대의 높이에 따라서 또 혜택을 받는 사람과 또 소외되는 사람이 발생을 하는 거야. 이거 자체를 아예 확 내려버리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왜 내가 행복해짐으로써 불행해질 수 있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성립이 되냐? 그럼 문제. 그럼 구조를 바꿔야 된다며. 자, 근데 구조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느껴야지 바꾸잖아.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가 원하진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피해를 줄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개개인이 일일이 신경 쓰기에는 어떤 한계점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역할도 중요한 거, 약간 규제 같은 것도 중요하고 어떤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복이란 건 개인이 물론 추구한다면 추구할 수 있겠지만 개인이 못하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보장해줘야 될 바도 있다. 네, 어느 정도 책임이나 그런 게 전제가 되어야지 행복이란 게 의미를 가진다, 그렇게. 지금까지 얘기한 걸 종합하지 말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면 예전부터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는 왜 이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왜 살아가느냐. 그래서 제가 낸 결론이 뭐냐면, 욕망의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 행동을 하고 싶어지고,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두려움이거든요. 무엇을 사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청소기를 사는 것도 자신이 청소를 안 하면 집에 이상한 게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 명품백을 사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뒤처질 수 있다는 두려움. 결국 두려움에 의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욕망이 생긴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만약에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욕망을 낮추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두려움이란 게 자신을 믿지 못해서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없으면 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걸 대체해줄 욕망이나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믿는 마음이 조금씩은 있어야지 스스로의
욕망을 줄이고 서로가 행복해지거나 서로 약간씩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나이 속였지. 저 어르신인데. 어르신인데. 그러니까 바로 그 촛불이 얘기한 것처럼 그 무서움 있잖아요, 두려움. 그게 내가 만든 두려움이 아니야. 맞아. 이 사회가 주입한 두려움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두려움을 자꾸 극복하려니까 욕망하게 되죠. 근데 그 욕망은 사실 내가 말하는 순수 욕망이 아니라 허위 욕망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주 좋은 쪽으로 지금 해답을 찾은 것 같은데 그 나만의 순수 욕망을 키워가는 것이 내가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남의 눈치 안 보고 나답게 산다는 의미는 내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내가 나를 가장 많이 믿어줄 때 그때 사회에서 주입하는 그런 허위 욕망이 별로 눈에 안 보여. 그런 단단한 자신을 만드는 시기가 지금 여러분의 10대. 청년 아름다워라. 감동이야, 감동이야, 감동. 미디어 협동조합 2015년 정기 총회. 미디어 협동조합은 정관에 따라 2015년 정기 총회를 3월 7일 토요일 낮 1시 서울 지하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비트비 빌딩 3층 비트캠프에서 개최합니다. 정관과 규약 개정, 2014년 결산 보고서, 감사 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수입 지출 예산서의 보고와 승인 등을 하게 되는 이 자리에는 대의원 본인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대리 출석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총회 보고사항은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조합 공지사항란에 있습니다. 이 실황은 국민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3월 7일 토요일 낮 1시 서울 지하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비트빌 빌딩 3층 비트캠프에서 있을 미디어 협동조합 2015년 정기 총회. 대의원 여러분 전원의 참석을 바랍니다.